자, 이번 시간에는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단원인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도 느꼈겠지만, 여기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조금만 더 더하면 돼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보다는 주요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만 이렇게 체크하면서 빠르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논리적으로 답을 추론하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풀 때도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문제를 보면서 마치 본문을 읽듯이 새로운 정보를 더 알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하시면 돼요. 자,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자연 환경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기후, 말할 것도 없이 건조 기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사막이 대부분일 거고 사막 주변에는 스텝 기후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위에는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는 면적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지중해성 기후도 나타날 거예요. 지중해성 기후는 기후 단원에서 공부했다시피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기후 지역이죠. 여기서도 중요하니까 잘 좀 봐주세요. 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고 돼 있는데, 자, 기온의 일교차는 그 지역의 수증기량하고 관련이 깊죠. 그래서 수증기량이 적으면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사하라 사막 일대가 지구상에서 일교차가 가장 컸죠. 자, 아무튼 건조 기후가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물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말하자면 왼쪽에 있는 설명에서처럼 외래하천, 사막이 아닌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막을 지나가는 나일강이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같은 외래하천 주변에서는 강에서 물을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하 관계수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먼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그런 오래된 시설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주로 구해요. 자, 아무튼 사막 기후는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요. 사하라 사막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연중 건조하다, 북부 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사막이 분포하죠. 그 다음 사막 주변에는 스텝 기후가 있고요. 자, 스텝은 사막보다는 강수량이 조금 더 많죠. 연 강수량 기준으로 250mm에서 500mm 사이가 스텝 기후 지역이에요. 자, 비가 내리는 짧은 시기에 풀이 자라니까 그 풀을 찾아서 가축을 데리고 이동하면서 가축을 키우는 유목을 많이 하죠. 자, 터키나 이란이나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북쪽 등이라 그랬는데, 러시아와 가까운 중앙아시아 지역은 이제 사막에서 조금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지역에 스텝 기후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온난 수분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및 흑해 연안 등지에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나타난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지형을 보면은, 자, 산지는 높고 험준한 산지로 구성되어 있대요. 자, 아틀라스 산맥이나 아나톨리아 고원, 이란 고원, 파미르 고원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도에서 간단하게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신기 조산대가 있었죠. 그래서 알프스 산맥이 이탈리아 북쪽 여기쯤에 있다는 건 알고 있을 텐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아프리카 북쪽 아틀라스 산맥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알프스 산맥을 지나서 터키 정도를 지나서, 그래서 여기에 아나톨리아 고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카스피의 왼쪽에 서쪽에 캅카스 산맥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여기는 신기 조산대다. 그래서 여기는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편이에요.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외래하천과 충적평야. 자, 건조 기후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막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외래하천이 자주 등장하죠. 자, 먼저 외래하천은 우리 왼쪽에도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다 추가로 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덧붙일게요. 자, 사막 밖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막을 지난 다음에 하구가 바다인 하천을 외래 하천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앞에서 건조기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이 있잖아요. 뭐 높은 산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와디는 하천의 하구가 바다가 아니라 건조 지역 내부인 거죠. 뭐 이 정도도 그냥 구두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천 주변에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충적 평야는 건조기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농경지가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은 당연히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건조기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외래하천 나일강, 그 나일강이 지나가는 대표적인 나라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는 인구가 1억 명 정도나 돼요. 그래서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아무튼 세계에서 길이가 제일 긴 나일강은 동아프리카 고원지대에서 발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습윤 기후 지역에서 발원하죠. 그리고 하천의 하구는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하구에는 전형적인 삼각주가 나타나죠. 우리가 삼각주 하면 사실 모양이 꼭 삼각형은 아닌데 나일강 하구에 있는 삼각주는 정말 삼각형이에요. 뭐 나중에 구글 어스나 또는 뭐 구글 지도 같은 걸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나일강 하면 당연히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가 되겠죠. 그 다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는 거, 이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니까 다들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이 두 강은 터키에서 시작해가지고요,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터키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시하고 있는 아나톨리아 고원, 여기가 터키죠. 자, 여기는 아나톨리아 반도예요. 자, 여기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흐르고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뭐 석유를 비롯해가지고 천연가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소수민족들, 뭐 독립 문제들 해가지고 사실 나라들끼리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있는 터키하고 하류에 있는 뭐 이라크나 뭐 그런 나라들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 물 때문에 분쟁이 있다. 뭐 그렇게 좀 기억 좀 해두세요. 그 다음 해안가에는 뭐 평야가 조금 있더라. 뭐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밑에 있는 지도를 좀 볼게요. 자, 연 강수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50mm가 안 되는 건 우리가 사막이죠. 그 다음 250에서 500mm 사이는 스텝이고요. 그 이상은 이제 습윤 기후예요. 자, 그런데 여기 위치가 뭐 서한해양성 기후나 그런 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지중해 주변이니까 습윤 기후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래서 사막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고요. 가장 옅은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지금 사막이죠. 그리고 사막 주변으로, 이런 데도 지금 사막이죠. 자, 사막 주변으로 이제 스텝 기후, 이 색깔 스텝 기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는 습윤 기후인데 정말 지중해 연안으로, 물론 여기 터키 근처 흑해 주변에는 뭐 이렇게 습윤 기후가 좀 넓게 펼쳐져 있지만 여기 정도를 빼고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사하라 사막을 비롯해 가지고 넓은 사막 체크하시고요. 사막 주변에 스텝 기후가 나타난다. 그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서는 뭐 이름 정도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중해는 다 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랑 이렇게 가느다란 좁은 해협으로 연결되어 있는 흑해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카스피해, 뒤에 가면 분쟁할 때 카스피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중해랑 흑해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카스피해는 뭐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바다? 호수니까 뭐 바다라고 보기도 하고 호수로 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자주 물어보니까 위치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치라기보다는 좀 작아져서, 옛날에 좀 컸지만 작아져서 잘 안 보이는 아랄 해도 있어요. 카스피의 동쪽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건조 기후 지역이다 보니까 사막화가 심각하게 일어나서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작아졌어요.
아라레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지중해랑 홍해랑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운하가 수에즈 운하죠. 수에즈 운하.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터키에서 시작해가지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흘러드는 여기 바다가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뭐 물어보진 않지만, 자, 우리가 페르시아만의 입구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가 이제 뭐 파란색으로 칠해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교재 보면은 잘 보일 거예요. 바다가 굉장히 좁죠. 좁은 바다는 해협인데, 여기는 이 페르시아만 주변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실은 유조선, LNG선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바다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바다인데 그냥 상식에서 이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불러요. 호르무즈 해협.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이제 이쪽 아라비아 해로 올 때 홍해를 지나서 또 여기 좁은 바다를 지나서 이제 여기로 빠져나오잖아요. 자, 이 바다도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덴만이라고 부르거든요. 소말리아 해적. 자, 밑에 있는 나라 여기가 소말리아고요. 자, 여기 아덴만. 당연히 이제 여기 지중해에서 홍해를 지나서 아라비아 해 쪽으로 굉장히 많은 배가 다니기 때문에 해적지를 하기에도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덴만, 호르무즈 해협, 그냥 이름 정도만 이렇게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건조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뭐 인구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점이 많을수록 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먼저 가를 보면은 해안가를 따라서 점이 이렇게 보여 있는데 대부분은 사막이나 스테빌에서 뭐 식량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많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니까 식량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좀 높은 거고요. 인구가 좀 밀집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뭐 공통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나일강, 여기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터키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죠. 터키 인구가 8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어쨌든 인구가 1억 명 가까이 되니까 터키도 좀 체크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 다는 사막인데 사막 한가운데 지금 점이 찍혀 있어요. 사막에도 사람이 살아요. 오아시스. 그래서 다는 인구 희박 지역이다. 그 정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 뭐 이건 그냥 상식 수준에서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전통 의복은 이제 건조기후 지역에 오신 거죠. 헐렁하게 늘어지는 천으로 온몸을 감싸는 형태다. 우리가 뭐 아라비아 사람들, 아랍인들 떠올리면 되겠죠. 자, 그 까닭은 한낮의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만 해도 뜨겁죠. 마치 이제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여름철에 뜨거운 햇빛 아래에 있으면 살이 금방금방 타잖아요. 뭐 사막은 거기다 뭐 이렇게 건조하기도 하고 뭐 구름이 없으니까 1년 내내 뭐 그런 햇빛이 내려쬐는 거니까요. 당연히 햇볕을 막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땀이 증발하면서 식은 공기를 옷 속에 머물게 해서 체온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당연히 체온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 문화는 자, 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요 식량 작물 가운데 가장 건조한 곳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게 밀이죠. 자, 그래서 밀을 이용해 가지고 난이나 아예시 같은 빵 종류를 만들어서 먹는다. 자, 그 다음에 스텝 기후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목을 하죠. 그래서 가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고기와 우유라기보다는 젖으로 만든 여러 가지 음식들이죠. 그래서 고기, 유제품을 많이 먹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막 기후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요. 어디에서? 오아시스 주변이나 아니면 외래하천 주변에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많이 재배하는 게 대추 야자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생긴 건 야자 나무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대추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크기는 좀 더 큰데 그게 정말 이렇게 주렁주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야자 나무인데 그냥 대추가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사막 지역에서
재배하는 대표적인 농작물이에요. 그냥 외우셔도 돼요. 대추야자는 사막 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한다. 그 다음 케밥은 중앙아시아와 아시아 초원지대와 아라비아 사막지대라고 돼 있는데 아마 터키의 전통 음식 요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터키도 고원지대나 그런 곳은 강수량이 좀 적은 곳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많았거든요. 유목민들이 이제 고기를 이제 불에 구운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터키의 케밥만 케밥이 아니라 우리의 꼬치랑 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이게 다 케밥으로 들어가요. 어쨌든 고기를 이용해 가지고 요리하는 음식이다. 스텝 기후 지역, 건조 기후 지역에서 먹는 전통 음식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거 문화를 봤더니 사막하고 스텝하고는 앞에서 1학기 때 배운 내용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자, 사막 기후 지역은 오아시스 주변이나 외래하천 주변에 마을이 당연히 발달하고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하 관계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끌어와서 또 마을이 발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흙집, 흙벽돌인데요. 당연히 나무가 없으니까, 풀도 없으니까 흙을 이용해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벽이 굉장히 두껍고요.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창문은 굉장히 작고 집과 집 사이는 굉장히 붙어 있죠. 그래야 골목에 그림자가 생겨서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밑에 다 나오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카나트는 지하 관계 수로 가운데 주로 이란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카나트라는 이름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나왔으니까 지하 관계 수로 가운데 이란이라는 이름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특정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시설이 있기도 하는데 그걸 바드기르라고 하나 봐요. 바드기르? 자, 우리 영어가 더 쉽죠. 윈드타워.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네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 스텝 기후 지역은 유목을 해야 되니까 집을 빠르게 이렇게 짓고, 집이라기보다는 거의 천막이죠. 그 다음에 빠르게 철거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게도 가벼워가지고 집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몽골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에서도 게르라고도 하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설치와 해체가 용이하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전통 의복은 나라마다 이런 옷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딱 보더라도 건조 기후 지역이구나. 공통점은 뜨거운 햇빛을 받기 위해서 모자나 머리를 가리는 그런 의복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딱 하나만 체크할게요. 베르베르족이라는 용어 좀 기억해 두세요. 꽤 오래된 일이긴 한데 베르베르족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이게 정답을 찾느냐 아니면 못 찾느냐, 그걸 가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원주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민족을 베르베르족이라고 불러요. 이 그림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용어, 마치 뉴질랜드 하면 마오리족,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하면 에버리지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베르베르족도 알아둬야 된다. 별거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경제 활동. 자, 농목업과 대상무역. 건조 기후 지역이니까 사실 농목업은 아주 활발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특정 지역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오아시스 농업, 그 다음에 외래하천 같은 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대추야자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밀도 재배한다.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자, 우리가 여기는 건조 기후 지역은 주로 밀을 재배하는데 물을 되게 풍부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지역은 쌀을 재배하기도 해요. 여러 군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강이 나일강이죠. 나일강 하류 쪽에 있는 이집트는 쌀을 재배하기도 해요. 물이 풍부하니까 나일강 어마어마하게 크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관계 농업은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관계 농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 관계수로로 물을 끌어오는데 이란 지역에서는 카나트라고 한다. 앞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 스텝 기후 지역에서는 유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무역이라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한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기 상은 우리가 상업할 때 상이고요. 이 대는 군대 할 때 대예요. 군대가 군인들의 집단, 군인 무리죠.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상업 활동을 하는 그런 걸 대상무역이라고 부르고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혹시 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뭐 낙타 같은 곳에 짐을 싣고서 혼자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줄지어서 쭉 가는 어떤 상인들의 행렬, 그걸 우리가 대상이라고 부르고요. 자, 우리가 사막 기후 지역에서는 이 대상들이 이제 예전에는 와디를 따라서 우리가 이동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건조기후 할 때 한번 설명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대상무역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주민생활의 변화를 봤더니 유목과 대상무역이 점점 쇠퇴하고 있대요. 뭐 그 이유로는 국경이 설정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는 주로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요. 어쨌든 영국이 다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자유롭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국경선이 없었으니까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나서는 국경이 생겼죠.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목을 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주민들,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는 어디에 거주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고 세금 같은 것도 이렇게 거둘 수가 없잖아요. 뭐 의료나 뭐 교육 활동도 하는데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국경이 설정된 뒤로 유목과 대상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 산업화, 자원 개발하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유목을 할 수 있는 목초지가 줄어드는 것 등으로 인해서 유목과 대상이 쇠퇴하고 있다. 자, 그에 비해서 관계 농업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자, 이제 옛날에는 지하 관계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왔다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토목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더 많은 물을 더 효율적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생태 건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후 지역은 태양빛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태양광, 태양열 발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자원의 분포 및 이동과 산업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뭐 우리가 앞에서 에너지 자원 공부했었잖아요. 거기랑 맞물려 가지고 좀 심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남아시아 지역하고 북부 아프리카, 그다음 뭐 카스피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한 번쯤 더 이렇게 봐주시고요. 어느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해서 뭐 석유와 천연가스가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석유와 천연가스의 분포 지역은 페르시아만 연안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뭐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뭐 4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량도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에너지 단원 공부할 때 뭐 통계 자료를 낼 때 서남아시아는 아시아에 포함되지만 서남아시아를 따로 떼어내가지고 다뤘었잖아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 다음 북부 아프리카 지역도 석유랑 천연가스가 많이 있고요. 특히 카스피해 주변으로도 석유와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지역은 석탄은 많이 나온다 아니면 거의 없다. 그렇죠? 석탄은 거의 없죠. 이유는 석탄은 고기 조산대 주변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데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 지역은 신기 조산대 주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석탄은 거의 없고 석유와 천연가스만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게 이 지역의 주요 자원이다. 자, 그 다음에 뭐 특징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운송은 가까운 곳은 송유관, 이건 석유를 나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은 뭐 천연가스를 나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같은 곳에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송유관이나 파이프라인으로 자원을 옮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곳으로 천연가스나 석유를 가지고 온다. 송유관이나 파이프라인으로 안 되겠죠. 그리고 유주선이나 LNG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지역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페르시아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데 유주선이나 LNG선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을 지나서 아라비아해, 인도양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뭐 좀 기억 좀 해두세요. 그다음 밑에 있는 표란다 그래프는 그냥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석유로 유명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중심이고요. 그 반대로 천연가스 중심인 나라는 여기 카타르였죠. 이란도 물론 석유도 많이 나오지만 천연가스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전 세계에서 이제 석유랑 천연가스가 얼마나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건데, 자, 우리가 석유를 먼저 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기타에도 몇몇 나라가 포함되어 있겠죠. 여기가 바로 건조 아시아하고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이란, 카타르,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다 건조 기후에 있는 나라들이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까지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석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호수가 카스피해였잖아요. 자, 카스피해에도 굉장히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석유가 많이 나온다.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화석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지역 변화를 보면, 자, 이제 개발 과정에서 초기를 봤더니, 자, 이건 뭐 20세기 초반에는 여기 뭐 석유가 본격적으로 개발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석유가 개발되는 초기에는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뭐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도 했었고, 그다음 뭐 이렇게 기술도 없다 보니까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의 다국적 석유 메이저 큰 회사들이 석유를 대신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국제 석유 가격도 이 몇몇 회사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을 이렇게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70년대 이후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걸 만들면서 그래서 이런 거대한 석유 메이저 기업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어요. 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여러분들 대부분 아는 국제 기구일 거예요. 기억 좀 해두세요. 그래서 최근이라기보다는 이제 1960년대 이후 석유 수출국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나라들이 조금씩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뭐 별거 없으니까 역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원 개발로 인한 지역 변화, 뭐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일머니라 그러는데 돈이 많으니까 뭐 도시화도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이 많으니까 이제 유목 같은 걸 뭐 막는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유목하는 사람을 이렇게 정착시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석유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는 나라들은 사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색깔이 진한 나라들은 밑에 있는 지도에서 진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석유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석유가 없거나 거의 나오지 않는 나라들이죠. 자, 아무튼 석유가 나오는 나라와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 사이에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석유가 나오는 나라들 이야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인구 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리트나 그런 나라들은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된다 그랬었잖아요. 주로 젊은 층, 그 다음에 여자보다는 남자가 월등히 많다. 뭐 앞에서 공부했던 거니까 뭐 그렇게 다시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도에서 우리가 각 나라라기보다는 중요한 나라의 인구 규모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집트의 인구가 거의 1억 명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란이 독보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많죠. 다른 나라들은 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도 4천만 명이 안 되고 이라크도 한 4천만 명 정도고 이란이 정말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구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터키도 8천만 명이 넘어서 인구가 꽤 많은 편이다. 기억 좀 해두세요. 그 다음 주요 국가의 산업 구조를 봤더니, 자, 여기는 석유가 나오지 않으면, 천연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가난해서 1차 산업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석유가 나오는 나라들, 천연가스가 나오는 나라들은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요. 특히 수출 품목에서 석유나 원유나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자, 우리가 2차 산업은 보통 공업, 제조업을 말하는데 여기는 광업의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광업이 뭔지는 알죠? 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리트가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네요.
자, 그 외에 이제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 가난하니까. 됐죠? 자, 그래서 주요 국가의 산업별 국내 총생산 비율하고 무역 구조 그래프를 좀 보면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나 되는 거죠. 석유가 워낙 풍부하니까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하고 터키는 사실 이것만 보고 구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오른쪽에 있는 무역 구조를 같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터키는 여러분들 이미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OECD에 가입해 있는 나라거든요. 뭐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경제가 그래도 좀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수출을 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하고 달리 공업 제품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국가 내에 제조업 공장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는 뭐 가난한 나라들하고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에 비해서 카자흐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봤더니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비중이 독보적이죠. 거의 절대적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땅에 있는 거 캐가지고 파는 거니까 공장에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역에서는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가장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그것도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여기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 여기도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에너지 시장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화석 에너지는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하고 대기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하죠. 여러분, 그래서 뭐 통합사회나 사실 중학교 때도 배웠을 텐데 산성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특히 지구 온난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전기 자동차도 많아지고 뭐 수소 자동차도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미래 경제 구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옛날에는 석유가 고갈되는 것만 걱정했는데 지금은 석유가 고갈되지 않더라도 에너지 자체가 주로서는 에너지 시장이 달라지면서 석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석유 때문에 아직까지는 돈이 많아서 그 자본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잖아요. 두바이. 그래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쏟아 부어가지고 사막에다가 굉장한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슷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석유 자본을 이용해가지고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사회 간접 자본을 이렇게 확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역 내 경제 협력 추진인데, 자, 걸프 협력 회의 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걸프라고 하는 건 만을 뜻하는 이제 단어인데, 근데 우리가 걸프만 하면 페르시아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페르시아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경제 협력체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냥 건조기후에 사는 뭐 아랍인들로 보이겠지만 이게 국가마다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뭐 종교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아무튼 그래서 걸프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 협력체를 결성하려고 한다. 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건조기후 지역이다 보니까 사막화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사막화 앞에서 이야기를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냥 뭐 읽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발생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이 있고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기도 하는데, 한번 이렇게 뭐 산림이나 또는 뭐 이렇게 초원이 파괴되고 나면 나중에 비가 좀 온다 하더라도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한번 가뭄 피해를 크게 입으면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그 다음에 인위적인 원인은 뭐 이렇게 나무를 많이 베어내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농사짓는 땅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가축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관계 농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토양 염류화라 그러는데, 토양에도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염분이 많아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거든요. 뭐 사막으로 바뀌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주요 발생 지역은 사헬 지대하고 아랄의 연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헬 지대도 앞에서 건조기후 할 때 설명을 다 했어요.
자, 사헬지대는 이제 아랍어인데 사헬은 해안가, 가장자리를 뜻하는 아랍어예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 있으면 사하라 사막의 북쪽은 지중해니까 뭐 가장자리 뭐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사하라 사막의 남쪽 가장자리 지역을 사헬지대라고 한다. 여기가 사막 주변이니까 사막화 현상이 되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더라.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스테피나 사바나 기후 지역이 사막으로 바뀌고 있고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중에 차드라고 하는 나라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차드. 자, 차드는 어떤 나라냐면은요. 이 나라가 차드예요. 이 나라. 사헬지대에서 지에 해당하는 말. 거기에 있는 나라가 차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를 알 필요는 없지만 사헬지대에 보면은 차드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차드호. 뭐 당연하겠죠? 이 차드호는 옛날에는 규모도 크고 물도 좀 많았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사막화 문제 때문에. 아무튼 차드라고 하는 나라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랄해도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랄해는 자, 이제 이게 최신 자료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라레가 이것보다 훨씬 커서 요만큼쯤 되는 호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말라버리고 여기만 이제 일부 물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아라레가 물론 사막화 때문에 이렇게 물이 줄어들긴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있는 신기 조산대, 신기스콕 산맥에서 시작한 하천이 아랄해로 이렇게 흘러드는데요. 이 물을 주변으로 끌어와가지고 관계 농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농사를 짓는 거죠. 호수로 흘러드는 물이 줄어들면서 급격하게 호수 면적, 호수에 있는 물이 줄어들면서 사막화 문제가 되게 심각해졌다. 자, 위치는 카스피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오른쪽이더라.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밑에 마지막으로 사막화로 인한 지역 문제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막화 때문에 기후 난민이 발생하기도 한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막화 해결을 위한 노력은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는 게 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뭐 내용 설명은 끝났는데 뭐 내용 설명이라기보다는 한꺼번에 같이 읽어보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 거죠. 뭐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없고요. 그냥 이 부분은 문제 풀면서 막히는 거 있으면 다시 내용 설명 보고요. 그래서 뭐 문제 풀면서도 그냥 새로운 정보를 얻는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여러 번 보시면 돼요. 헷갈리거나 그러면. 자, 수고했고요. 다음 영상은 문제풀이로 돌아올게요.